번째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외교는 잘한다. 즉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평가해 봤을 때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순위로 꼽히는 것이 바로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두 번째 해외 순방이 주목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해외 순방과 관련된 주제 중에는 오늘 가장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된 것이 바로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동안 뭐랄까요? 썩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정상이 만나서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거를 얘기할지 또 궁금해지긴 하는데 일단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고 추진이 된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2년 10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사실은 과연 30분 동안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얼마만큼의 한일 관계의 앞으로의 발전적인 전망을 내올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돼서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라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과, 배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따내야 되는데 과연 30분간의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 부분이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과연 한일 관계에 대한 좀 해법이 30분간에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근데 보통 회담 같은 거 하기 전에는 실무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의견도 좀 교류해놓고 출발을 하잖아요. 시간이 짧긴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눌 내용이 뭐 괜찮다면 저는 뭐 평가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정 소장님이 30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번 그 일본 그 기시다 총리와의 그 회담 내용의 주제가 지금 과거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당장 그 어저께 심사단체에서 과거사 문제 논하지 말라라고 지금 성명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 현 정부의 입장이 일단은 그 적절한 사과,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기반해서 지금 이걸 풀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좀 빨리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일본과의 그동안의 어떤 그 떨떠름한 관계를 빨리 좀 개선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더 먼저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충분하게 이걸 지금 걱정하시는 목소리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징용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포함해서 뭐 북핵 공조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시간일까요? 아유 절대 안 되죠. 네. 인사하고 예, 절대 아닙니까? 인사하고 약간 그 뭐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거 하다 보면 끝나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당연히 다른 언어를 쓰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통역 들어가죠. 저도 아주 긴 시간, 장시간의 단독 회담이나 이런 거 뭐 중계 같은 거 해보면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럼요. 근데 30분이면은 진짜 중간에 통역 끼고 뭐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뭐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래서 그 단체들도 그렇죠. 이럴 거면 하지 마라 이렇게 접근한 거 아닐까요? 인사하고 끝난다니까요. 거기서 조금 뭐 차 마시고 해서 뭐 한 20분 저기 오버하면은 초과하면은 이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졌다. 20분이나 더 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대체적인 그 비슷한 보도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좋지 않았던 사이를 회복하는 첫 단계이거나 발걸음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망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와는 분명히 다른 결과, 뭐 어찌됐든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른 결과가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앞서도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돼서 그 사과, 배상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없이 뭔가 다른 부분의 결론을 내린다면 사실 국내적으로는 다시 또 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름을 붓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내의 반응 이것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5박 7일간의 일정이고 한일 정상회담 얘기 나오기 전에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서 그 내용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고 5박 7일이면 대통령 떠나시는 날짜까지 포함해서 아마 두 분이 저희 방송 나오시기 전에 아마 대통령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바이든 만나서는 무슨 얘기하고 무슨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대단히 네, 그런데 평가하시니까. 저는 이번에 그 외교적 시험 때다 네. 그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바이든 엄청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풀어야 된다. 네. 그럼 우리도 실리를 챙겨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늘 한미 정상회담 같은 관련돼서는 포괄적 동맹, 계속 그런 부분, 가치 동맹 이런 네. 부분만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오면 완전 빈손해교 아니겠어요? 네네. 좀 걱정됩니다. 뭐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바이든 만나는 시간이 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뭐 맞습니다. 보면 이게 뭐 사실 그 낸시 펠로시 의장 방문할 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뭐 저희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 돌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바잉 아메리카 기조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도 그렇죠, 뭐 바이오도 그렇죠, 행정명령까지 때리면서 우리한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사안이 거의 없어서 그렇죠. 윤 대통령이 풀어야 될 숙제가 사실 한일 정상회담보다 바이든 만나가지고 해결할 게 많은데 이거 시간도 짧아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딱 보면은 네. 이제 유엔 가시니까 지금 빈손 아까 외교하셨는데 네네. 그 유엔 일정도 이거 꼭 가셔야 되는 일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 대통령님만 그 연설을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120여 개 그렇죠. 정상이 네. 다 연설을 하는 자리여서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잖아요. 예, 예. 이거를 지금 원래 이제 이틀 정도 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하루로 축소가 됐는데 카밀라 해리스를 우리나라에서 이틀로 일정을 잡아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게 외교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신뢰가 있는 일정이지 않았을까. 어차피 지금 정해진 거라서 가시긴 가시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갑자기 조문 외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외교에서 이게 지금 유엔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 지금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이거 조문 외교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는 아마 현장에서는 못 할 거니까 이제 유엔 가서는 좀 만나야 되지 않냐 누군가 그거 없으면은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왜 갔냐.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급하게 지금 두 개를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일본 그 총리도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반응이 그렇게 썩게 뭐 환영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랬습니다. 어. 서로 이렇게 좀 뭔가 내가 그냥 만나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였어요 태도가. 네, 네. 그래서 미국과의 만남도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 시간으로는 지금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거를 꺼내지도 못한다 진짜. 네. 너무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오프닝 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국정 지지도 저희가 뭐 매주 다루고 있고 실제 대통령한테 제일 잘 점수를 주고 있는 파트가 외교 파트인 그렇죠. 것이잖아요. 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서 외교 파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뭐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뭐 의외의 성적이긴 합니다만 외교가 1등이라는 건 그만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 순방 나가서 어쨌든 빈손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일종의 압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그 갤럽 조사인가 거기서 이제 긍정 부정 평가 이후에서 나온 건데 외교가 1위로 나왔어요. 가장 잘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의아스럽다. 이게 지금 최근에 외교 나토 갔다 온 거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상대적 평가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했다. 뭐 생각보다 잘했다. 네, 다른 거보다 잘했다? 그렇죠. 다른 거보다 잘했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크게 잔실수는 있어도 큰 실수는 없었다. 요 네. 정도의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제 그 나토 갔다 오셨을 때 사실 잡음이 좀 있었어요. 네. 뭐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잡음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 네, 지인 동행 논란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실수 아까 뭐 실수 언급해 주셔가지고 그런 실수는 없겠죠? 없어야죠.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네. 뭐 이제 영국 그 조문 외교라든지 또 뉴욕 가시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일정들도 빡빡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또 어떤 실수가 있게 되면 원래 순방 갔다 오면 보통 지지도 좀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가가지고 작은 실수는 큰 실수는 있게 되면 어쨌든 지지도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내겠죠. 뭐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실수할 타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해가지고. 비행기 있는 네. 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 캐나다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없을 것이다. 뭐 크게 없기를 바라는 거죠.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희가 나가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짚어보고 실수는 저번처럼 없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고 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게 저희 아까 낸시 펠로시 의장 방문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오늘 신문의 보도를 저희가 보면은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때와 다른 한국의 외교다. 그러니까 즉 중국은 노패싱한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서열 3위에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서울공항을 통해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의전을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좀 성격이 달라요. 국회 초청이기도 하고 국회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긴 한데 이게 미국 쪽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는 약간 일정 부분 심경이 좀 불편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주체를 국회로 한 게 약간 그걸 좀 중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초청을 한 것 같고 지금 이광재 사무총장이 그 공항까지 영접을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중 패권 갈등이 앞으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수출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난번에 지금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를 그러면은 좀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또 이번에 또 중국의 그 상무위원장님이 오실 때는 또 국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면 서로 이렇게 좀 좋게 양국에 대해서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낸시 펠로시 그 영접이나 이런 게 너무 허술해서 사실 이번에 유엔 갔을 때도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어떤 게? 미국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을 홀대하지 네, 않을까? 홀대하지 아니, 설마요. 않을까. 대통령인데요. 그러겠죠? 네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뭐 국회 차원에서 어쨌든 초청을 한 거고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이 나가고 하는 건 잘한 것인데 어쨌든 상대 국가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누가 뭐 서열 3위, 2위가 가는데 정부 차원이든 국회 차원이든 누가 방문도 나오지 않았던 낸시 펠로시 때와 지금 중국에선 서열 3위가 가는데 국회에서 방문 나오고 우린 뭐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쾌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불쾌할 수 있죠. 국회 초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의 서열 3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렇다면 그에 맞는 뭔가의 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또 휴가였고 네. 그래서 못 만난다 했다가 네. 다시 또 만난다 했다가 네. 다시 또 전화통화했다가 네. 우왕좌왕하는 이런 외교적 결례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장 서열 3위 또 예. 같은 3위다 보니까 더 이 부분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세하게는 또 이제 정부 차원의 또 대통령실 차원의 중국 서열 3위를 응대하는 네. 계획이 뭐가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기계적 균형과 평등을 좀 맞춰보자면 네. 대통령께서 휴가 중에 낸시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어쨌든 하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서열 3위 중국 서열 3위한테는 내가 지금 해외 순방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서 미안합니다라고 그럼 대통령이 전화합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따뜻하게 영접을 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또 그걸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저는 카밀라 해리스 여기는 서열 2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왔을 때 원더풀 소리 나오게 지금 국회든 뭐 정부든 따뜻하게 맞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 제가 짧게 짚어봤고 일단 그렇습니다. 뭐 처음엔 실수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유사한 케이스가 있다면 정부든 국회든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외부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맞을 준비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국회든 대통령실이든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가 다뤄볼 사안 중에 하나는 오늘 또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878억 원이고요. 2년간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어저께 밤에 이제 8시인가 저녁에 뉴스에서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커뮤니티 쪽에서는. 왜냐면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그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미 벌써 500억이 들어갔고 근데 추가가 지금 부처 예산 전용해서 또 한 4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영빈관 짓는다고 또 800억을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비전이 안 나왔어요. 이 용산 그 대통령실을 어떻게 이 전체 그림을 그릴 건지 여기가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 비전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그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들어갈 거다라고 이미 초기에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대통령이 아마 우리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그 원전 사업 관련해서 개탄스럽다 이런 혈세 국민의 세금을 이 혈세를 쓰는 게 너무 이렇게 마구잡이 쓰는 게 개탄스럽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밤새 나온 그 국민들, 뭐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개탄스럽다. 이 돈은 정말 못 쓰게 해야 된다. 네. 그 얘기가 많았어요. 네,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물론 제1야당이 예. 문제를 삼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데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네. 사안이기도 해서 지켜볼 일이긴 한데 자 그러면 적격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부분도 일단 이은영 소장님께 여쭤볼 건데 정원희 소장님 그러면 이 지금 영빈관 신축 예산, 영빈관 신축이라는 게 실제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지 않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애초에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 당시에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 개방했지만 외국 국빈들이 오거나 등등 했을 때 임시적인 조치로 일단은 통제 제한을 하고 예. 사용할 수 있거든요. 멀쩡합니다. 예. 어디 무너지거나 고장난 데가 없어요. 네.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새로 짓겠다라는 거는 기존에 했던 약속을 번복하는 부분입니다. 예.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종으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또 새롭게 좀 조성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예. 세종으로 2028년에 국회를 비롯해서 다 이전하자 얘기가 있었고 지난 7월에 이미 그 국정 120대 과제 중에 하나가 세종의 제2 집무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거 도대체 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거기에서 최소한 축소해서 하겠다고 했고 세종으로도 또 제2 집무실도 만들어지는데 영빈관까지 만든다? 이거는 진짜 그 국민 혈세를 어떻게든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보가 아닌 이상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아무튼 그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내외빈 행사를 어디서 열었냐? 네.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뭔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아서 우리가 좀 새로 해보려고 해요. 라는 항변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존의 청와대를 예. 활용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거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약속대로 하면 된다. 네, 약속대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은영 소장께서는? 네, 이게 지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금 위반한 거예요. 원래 이제 영빈관을 쓰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고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거 결정 났을 때도 이 영빈관 문제, 그러니까 외빈들의 그 맞이할 장소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때도 이 국방 컨벤션 센터는 부적격하다 여기 예식장이었어요. 그래서 맞지 않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안적으로 영빈관을 쓰는 걸로 결정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새롭게 국민들에게 말도 없이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청와대가 영빈관을 쓰기가 싫다면은 방법은 또 있어요. 그 호텔을 지난번에도 저 취임식한 신라 호텔인가 신라 호텔.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호텔 몇 군데를 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그 케이터링 한 거에 그 대관료까지 같이 좀 싸게 해서 하면은 뭐 호텔 몇 군데 한 3개 정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이하는 방법도 아주 이제 정말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청와대 영빈관 그 좋은 데를 그냥 그대로 써라. 그리고 지금 이 청와대가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 지금 뭐 거기 관리하는 분들도 뭐 지금 초과 근무가 3,000시간이 넘는다잖아요. 그래요? 예, 그 초과 근무가 너무 지금 3,300시간이래.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국민들이 이게 개방하는 거는 뭐 특정한 그 통로나 어떤 구역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와 맞붙어 가지고 춘추관은 또 미술관으로 쓰겠다라는 거에도 40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건물마다 지금 마음대로 갖다가 돈 넣어갖고 만들겠다, 짓겠다 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플랜을 그려줘야 돼요. 이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얼마 드냐라고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500억인가? 충분하다고 했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데 490 몇 억이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496. 근데 지금 너무 이제 비용이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이걸 보는 시선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곱지 않겠죠. 더군다나 이따 저희가 언급하겠습니다만 태양광 관련해서 전 정부의 이제 그런 친환경 사업을 두고 이런저런 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미 언급을 해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지적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간에는 언급을 안 하고 뒤따르는 정치 본색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언급을 많이 하긴 할 텐데 저희 잠깐 짚을게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제 대선 기간에 있었던 대통령 부인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인가요? 네네. 그 통화에서
그런 내역이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영빈관 옮길 거야.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설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꾸 그 우리 대통령 부인을 문제 삼으면서 부인의 언급대로 된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네.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혹시나 뒤에서 부인께서 힘을 실어서 이런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더군요.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합리적 의심이다. 네, 합리적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영분이 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무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이어서 지금 영빈관과 관련돼 가지고 애초에는 청와대를 쓰겠다고 했는데 다시 신축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은영 소장께서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세요? 아니 저도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앵커님 제가 마치- 했어요. 예. 저는 그게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이기기도 전에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영빈관 터가 안 좋아서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영빈관 터를 옮겨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하긴 했지만 그 천공인가 그분이 한 거를 이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런 걸로 옮긴다라면 이건 더 절대 못 옮깁니다. 이건 진짜 결사반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그랬느냐? 실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냐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다 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쨌든 건 옮기면 불가능하고.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지난해 12월 11일에 통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만 언급해 드릴게요. 이명수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명수 기자가 통화를 하는 내용 중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명수 기자가 물어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응 옮길 거야라고 확신은 차서요. 대답하니까 이명수 기자가 옮길 거야라고 되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 응이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딱 요 내용입니다. 근데 요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국정이 이런 거에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대통령실이 그렇게 아마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네.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씨도 그 얘기했어요. 온 우주에게 그 빌면은 그 기운? 이루어진다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그 무슨 도사가 둘이서 결혼하면 대통령 된다.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뭐 그거를 우리가 그 여기다 갖다 끌어다 쓰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 어쨌든 영빈관을 그 새로 만드는 거는 저는 반대다. 네, 네. 두 분 다 아무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없다면 반대고 아까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사실 대통령실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문제 삼으면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혈세 낭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집권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권 비리와 관련해서는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조차도 이제 새 비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발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게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를 뽑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에서 뭐 그 2,267억 원의 그 부당 사례가 지급 사례가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은 뭐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상관없이 좀 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개탄스럽다 이러면서 이걸 사법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이권의 카르텔 비리다 이렇게 딱 네네네. 명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 대통령은 이런 일에는 좀 한마디라도 좀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규정을 본인이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규정을 해버리고 이거를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 예. 야당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예, 뭐 대통령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네. 본인도 좀 속마음으로 가정을 했겠죠. 만약에 실제 그렇다면 개탄스럽다 라는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호진 소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총장, 검사, 검찰총장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이권 개입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사법 조치를 비롯해서 합당한 조치를 이루어지면 하면 되는 것인데 유독 전 정부와 관련돼서 예. 탈원전, 네.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오버스러운 오버스러운 그 언행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잘못 이권 개입이 된 부분은 그거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개탄스럽다, 뭐 이권 카르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뭐 미국도 가시고 등등 할 텐데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무역 장벽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탄소 국경세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권 개입이 있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기후 위기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도 중단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개탄스럽다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도 높게 쳐내는 부분은 자칫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단 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추진하되 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저도 뭐 강력하게 동의하고요. 음. 초과삼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그게 친환경 사업에 대한 전체 분위기 이런 네. 어떤 전 세계적인 방향이랄까요? 그렇죠. 방향들을 다 이제 거스르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의 한마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마디를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혈세 낭비했으면 그렇죠.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이제 비리들이 있었다 정도만 이제 포착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발본 세관하자. 두 분의 의견 제가 이제 종합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박수힘 물음표입니다. 박수힘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대로 이제 원내대표로 다시 등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게 어제 원내대표 후보로 이제 등장하게 된 인물이죠. 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추대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합의 추대라는 거 어쨌든 복수의 경쟁자가 있게 되면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이 또 원칙이고 비대위원장조차도 그런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근데 이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 이상한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윤핵관은 누굴 밀고 있는 건지 뭐 실제 윤핵관 내지는 윤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세력들은 누구를 실제 원내대표로 밀고 있는 건지 이용호 의원은 윤핵관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타이밍에 등장해가지고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다른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원내대표는 누가 될 건지 이런 다양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께서는 왜 이용호 의원이 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게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 콩가루가 되는 과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콩가루가. 왜냐하면 네네. 이게 지금 비대위, 비비대위 하면서 이제 이거를 그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쳐내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끝까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것까지 권성동 지금 전 원내대표에게 맡겼는데 거기서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원내대표 뽑고 조기 전대까지는 그러면은 권성동 대표 윤핵관들이 이걸 마무리를 해라라고 아마 누군가가 독점관이라는 표현을 이준석 대표는 썼는데 네. 그 누군가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지금 추진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대로만 진행이 되면은 괜찮은데 이 의원들이 벌써 이제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라든지 이거는 차기 총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있는 굉장히 당에서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그냥 윤핵관이나 독점관들의 동료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치 생명도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 출신의 의원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이제 치고 나오는 거는 본인도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지도부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 벌써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면은 가처분 그 리스크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원내대표라든지 여기서도 지금 추대가 돼야 되는데 불발이 된 거고 새로운 인물이 지금 튀어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게 어떻게든 원내대표는 뽑히겠지만 뭐 임기도 짧은 원내대표가 뽑히겠지만 그 다음 난관은
당분간은 이제 또 조기전 돼서 또 엄청나게 그 내부의 갈등이 크게 일어날 거다. 이게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이 상황이면 내년 총선까지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 그 중간에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28일 가처분 신청 결과가 현 비대위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원내대표 여건이 굉장히 막중하기 그렇죠, 때문에 플랜 B로서 이른바 이제 윤심을 반영한 사람이 어떤 국힘의 지도부로 남아 있어야만이 다른 액션 플랜을 짤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맞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자리가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 서울공항에서 혹시나 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는 이 인물이 좋지 않겠어? 라고 이제 점지를 좀 해주시는 겁니까? 뭐 물론 저는 대통령께서 절대로 당무에 개입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언급을 살짝만 해주신다면 뭐 그럼 윤재욱 의원이 되는 건지 윤상현 의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누가 나올지 또 아직 다 그 이제 진영이 안 짜져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한마디 좀 윤 대통령이 해주실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네네. 예, 당무 개입 안 한다 그랬고 더군다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인데 그러지는 않겠고요. 아마 비공개적으로 지금 뭐 언론에도 보도했지만 예. 다 윤심을 지금 살피면서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비밀리에 좀 언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주호영 의원은 어떤 심리, 어떤 마음일까?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모냥 빠지게 됐잖아요. 사실은. 그쵸. 지금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비대위원장 되신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직무정지되고 네. 뭐 또 직을 내려놓게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추대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주호영 주호영 의원도 원내대표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추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랄까 이런 분위기면 나 안 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양 빠졌죠 또. 네네. 예, 추대가 됐었으면 그나마 모양 빠졌던 거를 다시 한번 조금 회복은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용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대는 물 건너간 거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주호영 의원이 그래 나도 경쟁하겠다 해가지고 막 붙을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고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예. 저는 약간 모양은 빠지겠지만 네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하겠다고 한다면 예. 당당하게 저는 경선하는 게 필요하다. 예.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뭐 추대니 뭐니 이렇게 지금 찬밥도 한 발 가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찌됐건 간에 집안 단속하고 내부 수습하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네. 에헴 하면서 네. 모양새 차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상황이 아니죠. 네, 그래도 내가 주호영인데 내 여기까지 이렇게 모냥 빠졌는데 추대해줘야지. 경선을 어떻게 하노? 근데 경선 나갔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누군가의 그 지금 마음이 여기 지금 당내 이제 정리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좀 윤심이죠, 결국엔. 윤심이 그 비대위를 정리하는 거는 권성동 대표가 좀 믿을만 하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전대까지 이끌어가는 사람으로는 주호영 대표가 그래도 합리적이고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낙마를 하면서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이게 지금 갈등이 커진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그 원내대표로 김학용 의원을 민다라는 설이 있어요. 거의 이제 수도권. 네, 수도권에 김학용 의원을 미니까 이건 윤심과는 전혀 갑자기 다른 사람이 튀어나온 거고 그리고 또 윤핵과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튀어나오고 이영호 의원도 나온다고 하니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내가 나갔다가 만약에 진짜 경선을 해서 떨어지면 이건 더 큰 창피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지금 나가겠다고 말을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 불출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서는 그러면 3의 인물 윤재욱 의원, 윤재욱 의원 예, 여기를 그러면 교체를 하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게 경선이 확 불이 붙어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선으로 돼버리면 이게 지금 벌써 4파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김학용, 윤재욱, 뭐 이용호, 거기다 또 제3의 인물 또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윤심이 바라는 그림하고는 전혀 먼 저 산으로 간다 지금. 네, 네. 예. 보통 이제 원내대표 뽑을 때는 의원들끼리 뽑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충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의원들이 누군가를 지지했다 정도는 보도가 알게 되고는 돼요. 예, 보도가 알게 돼요. 되고는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보도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집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주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최근의 의원총회를 생각해 보면 그 분위기가 대략적으로 좀 그려질 수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원내대표 나온다 그러면 이건 진짜 그렇죠. 소용돌이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어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핵심이자 키고 가장 큰 변수라는 보도도 많고 관측도 많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은 지금 이제 일종의 이 상황에 개문 발차를 한 격인 그렇죠. 것이지 이 앞으로의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요. 19일이면 네.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은요 처음에 그 비대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중진 그룹에서 네. 가장 크게 반대했거든요. 네, 네. 이분이 만약에 원내대표 뛰어들어서 된다? 이거는 이제 당은 이제 정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원내대표가 19일이죠. 네. 19일에 선출 앞두고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17, 18. 야, 이 주말에 엄청 바쁘게 아마 여의도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좀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게 또 정리가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그 전에요. 저희가 지지율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갤럽의 지지율 조사 결과 방금 따끈따끈하게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 내용 잠깐 분석하고 다음 주제로 이어갈 텐데요. 국정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여주시죠. 예, 올라갔네요. 9월 첫째 주에 비해서 9월 셋째 주는 5%포인트가 긍정평가로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도 마찬가지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죠. 같은 의미인데요. 33대 59 이렇게 평가가 됐네요. 이 내용 먼저 이은영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갤럽 자료인데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그 갤럽이 한 거 사이에 추석 때 그 또 MBC랑 SBS 한 게 있어요. 그게 한 30일 나왔으니까 예. 아유, 왜 우리가 여기 애기들이 이게 걸음마 할 때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보고 아이고 잘했다 그러는 거랑 지금 똑같아요. 저 정도 지금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아이고 대통령 잘했네 올라갔네 이렇게 지금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그 6대 3 구도거든요. 잘 모름이 10%가 있으니까 거의 뭐 지금 7대 3 구도인데 여기서 뭐 1, 2% 올라가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속에서 그래도 좀 그 보수 결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순방 갔다 오시면은 뭐 조금 더 오르겠지만 거의 뭐 35에서 37 사이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임기 100일 조금 넘은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올라갔다는 점에서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고요. 9월 첫째 주와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차 비교가 아니고요. 추석 연휴를 합해서 2주차에 분석을 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정호진 소장께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예, 올랐으니까 그건 다행이죠. 너무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장님? 내려갔으면 국민들 네네. 이게 뭐냐 진짜 네네네. 앞으로 이 남은 5년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 이런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면밀하게 좀 살펴볼 수 없어서 네.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추석이라는 기간을 좀 경과를 했고 예.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 큰 사건 사고가 없었다. 그리고 네. 큰 사건 사고가 없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특검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김건희 여사 자체로 뭔가 사고가 없었어요. 뭔가 구설이. 예. 가만히 있으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다음 주 일단 순방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9월 마지막 주가 되면 사실 또 국민의힘 가처분 관련된 법안에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예. 그 특검 때문에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네, 네네. 김건희 특검 때문에 보수 쪽의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 저희 준비됐죠. 정당 지지도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모로 아무튼 그 2주 사이의 결과를 갤럽이 반영해가지고 내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국민의힘은 올라갔고 민주당은 내려갔고 정의당도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올라간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뭔가 그 수습을 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갤럽에서 그 36에서 38로 오르고 지금 민주당은 34에서 31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거의 갭이 지금 한 5% 가량 나는 거예요. 두 당 사이의 갭이.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민심이 추석 기간을 두고서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요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대치정국 그 쌍특검 속에서 네. 국민들이 그 추석에 민심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정쟁 그 정치의 사법화 구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지금 좀 식상해하고 있고 그걸 싫어한다.
그리고 이걸 지금 조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생에 좀 올인을 해달라 이런 지금 목소리가 담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추석 연휴 관통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아 몰라 다 귀찮아 다 짜증나 다 지겨워 여야 똑같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여론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당 지도 짧게 드릴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소장께서? 저도 이은영 소장님 생각과 비슷하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떨어졌는데 예. 객관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저는 한 축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저희가 지지도 바라봤고요. 다음 이어지는 정치 본색 시간에도 저희가 이 자료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님 지금 막 따끈따끈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대체 이 나라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신빙성은 한국갤럽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참고 자료로만 예, 보시면 참고 자료를 네. 보셔야 사실 모든 여론조사는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서 일종의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본다고 하죠. 추세를 종합해서 보시고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 조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전 들어가지고요. 나름의 좀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짜잔! 완박! 완전히 박탈한다. 뭐 이렇게 완박이 많아요. 예? 하지만 이게 감사 완박입니다. 왜 감사 완박이냐? 감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감사원의 권한을 박탈한다? 아무튼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감사원이 지금 원래는 독립기관인데 그간에 있었던 이제 예를 들면 뭐랄까요? 그 국회에서 있었던 질의 과정에서 보면 감사원장이 맞듣지 않았던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되는데 중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일종의 평가이고 이 기사들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감사 완박 일단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 권한을 완전히 박탈한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국회한테 동의를 구해라. 감사원이 하는 여러 이제 집행 과정에서 국회에게 동의를 구해라는 뜻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영 소장님? 일단은 지금 감사원이 여러 가지 아까 그 우리가 얘기했던 태양광도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 지금 이게 네네네. 나온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너무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간을 그래서 연장해서 좀 털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진짜 턴다는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감사원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견제하는 기관이거든요. 예. 지금 이 전체적인 감사원의 감사 태도나 행위를 보면은 어떤 특정 그 정당과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칼날을 갈고 있는 검찰의 대리기관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야권이 지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민주당이 또 완박이라는 내용으로까지 해서 접근을 한다면 예. 저것도 조금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지금 좀 전에 예. 그 정당 지지율 하락된 네네네네. 원인과 연관해서 볼 때는 네. 감사 완박까지 가기보다는 그 감사원에 대한 어떤 또 견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병행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의하는데 그 감사원은 중립기관이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감사를 실제하고 견제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권에 발을 맞추지 않아야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근데 그 이제 지금 이은영 소장께서 해주신 표현에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완박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바라볼 때 감사원장이 문제이지 감사원이 문제가 아닌데 감사완박이라고 민주당이 스스로 표현하거나 완박자가 들어가면 국민들이 또 시작이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민주당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우려가 있다 정도만 저는 의견을 표하고 정 소장께서는 사실 저는 법의 문제이기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사실. 네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많이 화나죠. 표적 감사, 뭐 정치 감사, 아니 뭐 백신 수급도 감사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있었던 백신 수급도 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등.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특별 감사를 많이 한 적이 저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네네. 뭐 말씀하셨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김도 법사위원장까지도 아니 제가 귀를 읍신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감사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특별 감사와 관련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자꾸만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되면
사실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원이 얼마만큼 감사원이 갖고 있는 그 권한, 지위, 위치를 제대로 중심을 잡고 운영하느냐 이 문제인데 예. 사실 그동안 감사원장이 그 정권에 휘둘리거나 정권과 마음이 안 맞는다고 우리 저 직전에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예. 예. 아니 그냥 때려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고서 바로 대통령 출마 선언하고 감사원이 예를 들어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이 말씀드리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일단은 지금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감사원이 해야 되는 것은 행정기구에 대한 감사거든요. 예. 근데 행정기구의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원의 현재 대통령 직속이라는 이 지위 자체가 약간의 모순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미국과 같이 예. 국회 내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특히 예. 제왕적 대통령 이런 거를 벌이기 위해서는 국회 내로 두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 국회 내로 두자 그러면 아니 국회 같은 이 300명의 거의 XX 같은 분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예. 뭐 이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민님, 그럼 계속 정치적 감사 이런 걸 그냥 놔둘 거냐? 여당이 정책으로 대응해야지. 민주당 밉다고 언론이나 여당이 계속 최재형 같은 정치적 감사원장 만들 거냐? 100% 동의합니다. 근데 방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최재형 의원이시죠? 의원의 언급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야당의 감사 완박 추진에 최재형 전 원장, 최 전 의원,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인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분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할 말이 없는 사람 분이죠. 네. 지금 당내에 집중하세요, 최재형 의원님은. 네. 근데 이제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어쨌든 이 감사원장 임명과 관련한,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를 자꾸 이제 화살을 전 정부로 돌리는 현 정부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 지금 뭐 1%, 2% 올랐다고 우리가 올랐네, 내렸네 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로 할 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좀 한꺼번에 모아서 빨리 좀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다 좀 싹 정리하고 그다음에 미래로 가는 걸 택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감사원이라는 곳이 그런 어떤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기조, 대통령의 마음에 맞추는 그런 행보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그 정도 원칙적인 얘기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 완박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거대 야당의 독주로 인해서 집권 여당 그리고 내지는 대통령 정부의 어떤 행정이 마비가 되거나 발목을 잡힌다. 이제 이런 류의 기사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거대 야당이 국회에 있는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있죠. 물론 이제 시행령 정치라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노란봉투법, 감사완박법, 시행령 통제법 169석의 거대 야당이 이른바 독주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지금 묶어가지고 네. 그렇게 보고 싶은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이 노란봉투법은 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요.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그 뭔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금 노동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 요거는 뭐 기업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한번 국회에서 다뤄줄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시행령이나 뭐 감사원 이런 전체적인 거를 이게 국정을 마비시키는 지금 것으로 보고 싶겠죠. 근데 예, 저는 예.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런 좀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한꺼번에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도 이거 외에도 지금 특검법이나 또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지금 카드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지율이 조금 더 하락하는 또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그 부분도 충분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국정을 완전히 발목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정치적인 시각이지 않을까.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입니다. 묶어서 보도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 그렇죠, 틀리죠. 그렇죠. 성격 완전 다른데 이걸 묶어서 거야가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건 완전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감사완박법도 마찬가지고요. 시행령 통제법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안에 이제 발의가 되는 이런 개정안들 이런 거 다 성격이 다른 내용들이라서 이런 거를 함께 묶어가지고 거야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좀 보고요. 국회를 패싱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 통제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감사완박은 뭐 저희가 분석해서 그렇다 치고요. 자, 노란봉투법. 어쨌든 재계가 철회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의지이기도 하잖아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주신다면? 이은영 소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면 기업 문 닫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대단히 어찌 본다면 헌법 정신에 대한 발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노란봉투법도 노동상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벌였던 쟁의 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 3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이 쟁의 행위를 한 번 했다 그래가지고 몇백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돼서 사실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간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시작됐던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기 때문에 저는 재계가 너무 뭐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뭐 재계가 뭐 망한다듯이 지금 나서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 대국 아닙니까? 그에 걸맞는 재계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발의될 이제 법안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나 근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뀌게 돼서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진짜 거대 여당이 되거나 하고 이게 뭐 가정입니다. 나중에 또 정권이 재교체돼서 민주당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이 상황을 입장이 달라졌는데 똑같은 비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은 좀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의원의 발언은 바로 이 발언인데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지지세를 지금 결집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의혹들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히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55억 후원은 불법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CBS 라디오를 통해서 해버려서 근데 이분이 약간의 소신 발언도 많이 하고 뭐 이재명 당대표 내지는 주류 세력들의 편을 들 땐 들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또 선을 그었던 분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조응천 의원의 발언에 매우 주목을 하더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요거 지금 어제도 제 아는 후배가 밤에 갑자기 새벽 1시에 조응천 왜 이래 이랬습니까? 이거를 보내면서 이거 팩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 성남 FC 건은 많은 분들이 좀 긴가민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핵심은 그 기부 찬압과 관련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불법적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후원받은 거요? 예, 후원받은 부분을 연계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미 그 민주당 안에서 또 이 이재명 대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도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요새 이제 최근에 재수사를 통해서 다시 이게 또 제3자 뇌물 공여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법조인들의 시각과 또 그 실제 이제 그 재판부의 생각과 그다음에 또 국민의 생각 이게 세 개가 약간씩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사건 전체 팩트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일단은 그 나온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혹 부분을 좀 강하게 법조인의 입장에서 좀 강하게 얘기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요 답변에 더해서 성격이 좀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마치 이제 뭐 범죄자 내지는 죄가 있는 사람처럼 이미 규정하는 그런 발언도 이미 나온 상황에서 쌍방울이나 성남FC 의혹이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 이거 뭔가 결론 정해놓고 찍고 달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 다수당 대표라고 죄를 덮지는 못한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 해버리면 사실 좀 뭐 곤란하긴 합니다만. 자, 정호진 소장.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일단은 뭐 이제 뭐 기소 막 되고 뭐 재판 과정 이제 앞으로 봐야 될 텐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거의 이건 범죄다,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듯한 발언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가뜩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서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복 수사, 정치 수사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예. 저는 냉정함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냉정을 잇는 모습을 네. 보여준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검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어디를 한다든지 이러면 한동훈 장관한테 이거 왜 한 겁니까? 내지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검찰에서 한 거야. 나 모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서서 직접 이렇게 뭔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대정부 질문 때도 뭐 이게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검사들이나 검찰총장조차도 뭐 물론 이원석 총장이 그럴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검사들이 야 이거 한번 먼지 날 때까지 털어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거기 지금 이미 한동훈 장관은 정치 장관이 된 상황이고요. 그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꼭 그 야당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발언만 주로 하더라고요. 그 네. 재미를 좀 본 것 같아요. 그 좀 잘한다고 이제 좀 그 조회수가 높게 나오니까 한동훈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 정치와 그다음에 그 정치 장관으로서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고 사실 검찰총장과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뭐 동기인가 사시 동기인가 뭐 그렇죠. 네네. 연수원 동기. 네네. 그래서 이 좀 서로 지금 이 눈빛만 보면 서로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한동훈 장관은 조심스럽게 아예 좀 입을 닫아야 되는데 뭐 껌만 있으면 이렇게 꼭 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어저께 그 신당역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피해자와 이제 관련한 그 현장을 혼자서 방문하셨다는데 그런 행보를 취하시는 게 저는 정말 국민들 마음에도 위로가 되는 행보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좀 참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행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보를 해야지 정치 행위로 비춰질 네. 만한 그런 발언이나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자제하셔야 돼요. 자제해야 된다. 네. 근데 스스로 이게 자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그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 정권에 대응하는 검찰총장의 그림과 현 정권이 아니라 야당 대표와 뭔가 싸우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나중에 진짜 가정을 더해서 대선 후보가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격과 배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국민들은 동일한 평가를 안 할 것 같아요. 예, 다르게 평가하죠. 다르게 평가하는데 앞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치의 재미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법무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 난 걸 하나도 못 봤어요. 야당과 관련돼서 국회 가서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과 맞짱 뜨는 모습이라든가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야당 대표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찍어내리는 부분이라든가 정치에 흠뻑 빠져 계시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부분으로 갈 텐데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와 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완급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게 저는 우선이다라고 예. 봅니다. 만약에 정치하고 싶으시면 그냥 법무장관 옷 벗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같은 지적이고요. 이제 저희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그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유, 저는 그렇죠. 이제 그 수사기관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믿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이나 내지는 검찰총장쯤 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이제 해버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결론 찍어두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제돼야 되겠죠. 역대 법무부 장관 이렇게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이 없었어요. 다 있는 듯 없는 듯 했죠. 예. 물론 이제 전 정부 한 분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님 얘기하실 분들도 분명히 댓글에 나오실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미리 언급합니다. 물론 그때 조용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건 네. 정치인 장관이어서. 그렇죠. 근데 좀 정치인이 있었네. 몇 명 있었네. 그러니까요. 물론